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SNU 건전 비뇨의학과의 김명입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이제 이 비욘드 방송하는 날은 제가 이제 또 진료가 있고 이래서 이제 보통 저희 병원에서 원내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이렇게 수술을 하느라고 좀 수술 바로 마치자마자 지금 이제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뭐 저희 병원이 수술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한 16개 정도 수술을 해서 마지막 수술이 조금 늦게 끝나서 오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내용은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표준적인 수술인 홀랩 수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이제 좀 꺼냈냐 하면 사실 뭐 홀랩은 저는 이제 대학 교수를 할 때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해왔던 수술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개원을 하고 보니까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들 쉽게 생각하기에는 뭐 이제 개원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제 뭐 아주 비싼 어떤 최신의 이런 수술을 많이 이제 하게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환자분들 봐보니까 홀랩처럼 좋은 수술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 이제 이 수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좀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이제 서울대를 졸업했고 작년 한 1년 반 정도 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는 주로 전립선 비대증을 주로 치료를 했었고, 그때 이제 한 1년 반 전에 조금 이제 전립선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싶어서 진료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 병원을 개원을 해서 한 1년 이제 한 4개월 5개월 됐죠. 이제 계속 SNU 건전비뇨의학과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 있을 때부터 진료실 바깥에서도 이제 아주 건강하신 분들하고 또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전립선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전립선이 커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일단은 여기가 막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막힘 증상,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잘 안 나오고 이런 증상이 처음에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해요. 어떻게든 이제 소변을 배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방광 기능이 바뀝니다. 방광이 이제 힘을 이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광이 이렇게 아주 울퉁불퉁해지죠.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걸 우리가 방광의 이제 전립선이 1차적인 원인이고 2차적으로 이제 변한다 그래서 방광의 2차 변성이라고 해요. 2차 변성 이런 게 생기면은 이제 우리가 저장 증상, 소변을 잘 못 참고 급하고 자주 마렵고 지리고 밤에 자꾸 깨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2차적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고, 공중 화장실 가면은 사람들 뒤에 서 있으면 소변 편하게 잘 못 보고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소변 보고 나도 별로 안 시원하고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배에 힘줘서 소변 보고, 이제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이런 막힘 증상들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광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오는 증상들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잘 못 참고 그 다음에 밤에 자꾸 소변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비뇨기과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고, 사실은 뭐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도 뭐 그냥 처음 오시자마자 수술하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고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거나 아주 그 전립선 비대증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거의 뭐 한 70-80% 이상 분들은 저도 이제 약물을 먼저 써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쓰는 거는 전립선 소변 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알파 차단제, 그다음에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5-알파 항원효소 억제제, 그다음에 방광 이제 이 방광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수축이 너무 이제 방광 변성이 너무 심한 분들 방광을 조금 안정화시켜주는 항콜린제, 그다음에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요. 이건 제가 한번 저저번 방송 때 밤에 자꾸 소변 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잠깐 나왔던 약인데, 소변 나오는 양 자체를 줄여주는 항인효 호르몬, 그다음에 요즘은 또 우리 비아그라 같은 이런 발기부전 약제들도 비대증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대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좋아지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걸로 잘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대증 수술을 하는 거죠. 비대증 수술은 뭐 개복 전립선 절제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그 다음에 레이저를 활용한 뭐 KTP나 홀랩,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이 거대 전립선에서 많이 하는 로봇 전립선 절제술이나 뭐 좀 더 간단한 시술인 전립선 결찰술, 또 최근에는 뭐 워터젯 로봇 수술이나 아니면은 리줌 같은 전립선 수증기 기화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 사실은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기능적인 수술, 내가 소변이 편해지려고 하는 삶의 질을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암에 걸렸다 이러면 암은 누구나 이제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게 표준이고 원칙이죠. 근데 이 비대증 수술은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한다, 이런 기준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교과서에 이런 경우에 비대증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교과서에 딱 5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전립선 비대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전립선 비대가 있을 때 생기는 합병증 중에 이걸 5대 합병증이라 그러는데,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소변 맥힘이 심해가지고 방광 안에 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전혀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소변이 완전 막혀서 소변줄을 차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전립선 비대가 심한 것 때문에 급성 전립선염 같은 요로 감염이 자꾸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 소변 출구가 막혀서 소변을 잘 못 보면 이 방광, 소변 볼 때 배에 힘주고 이 방광 내 압력이 거꾸로 나중에 신장까지, 콩팥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변 못 보는 것 때문에도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아주 심한 분들은 나중에 투석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5가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요즘은 이런 상태까지 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저도 뭐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 뭐 많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상대적 적응증,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뭐 약은 효과가 좋은데 약이 부작용이 있어, 뭐 어지럽고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약을 이렇게 썼는데 약이 좀 효과가 부족해, 약보다 좀 더 이제 증상이 좋아지고 싶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 방광 기능이 좀 나빠지기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전립선 비대가 아주 심하고, 또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잘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술을 좀 더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어떤 방법이 있냐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옛날에 했던 방법, 이게 우리가 개복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런 비대증 수술은 한 100년 전부터 이제 시행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배를 열고 이제 방광을 열어가지고 방광 안에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전립선 안쪽에 있는 아데노마, 이 전립선 비대 조직을 손으로 이제 감자캐내듯이 이렇게 떼버리는 거. 떼버리는데 뭐 이 수술은 뭐 효과는 굉장히 좋죠. 안에 보이는 이 전립선 막힘 조직을 다 없애버리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뭐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피를 떼내면은 이 안에 이렇게 굉장히 피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고, 뭐 우리 비뇨기과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개복 전립선 절제술을 하고 나서 예측되는 사망률이 뭐 한 1%에서 5%, 뭐 굉장히 높게 이렇게 책에 적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상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비대증 수술, 소변 펴달라고 한 수술인데 수술하고 나서
뭐 돌아가실 확률이 한 5에서 1% 된다 이러면 아무도 요즘은 이런 수술을 안 받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수술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뭐 크게 째고 수술을 하니까 수술하고 나면 배 흉터도 크게 생기고 이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옛날에 이제 수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뇨기과에서 이제 굉장히 뭐 저희가 이제 뭐 아주 크지 않은 병원이지만 그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시경이라는 아주 좋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도를 통해서 이 내시경을 집어넣고 이 내시경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수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조직이 있으면 이렇게 전기 칼이 달린 내시경으로 요게 전기 칼인데 이걸 이렇게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이게 아주 우리가 최초로 하던 내시경 이제 비대증 수술이고 이게 수술 명칭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아직 뭐 대학병원에서도 이 수술을 선호하고 이 수술로 비대증 수술을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많고요. 특히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아직도 뭐 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좋은 점은 이 요도를 통해서 수술을 하니까 아까 뭐 개복 전립선 절제술처럼 상처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단점은 이게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이 안에 이제 전립선 조직을 깎아내는데 사실 이게 뭐 안에 있는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다 깎아내려면은 전립선 캡슐, 전립선 막까지 이렇게 다 깎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 막 밑으로 또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수술을 그 완전히 이렇게 라디칼하게 이렇게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파면 피가 나기 때문에 뭐 보통 수술을 하다가 이 정도면 소변 출구가 잘 만들어졌다 싶으면 그쯤에서 이제 보통 수술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완전 절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 남아있는 이 비대증 이 선종 조직이 다시 또 자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재발이 되는 경우가 꽤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뭐 수술적으로는 좋은데 뭐 재발이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전기칼로 깎아내다 보면 이런데 혈관 같은 데가 잘 지혈이 안 되면 피가 좀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 수술하고 나서 소변줄을 또 굉장히 이제 오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한 일주일 이상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게 이제 조금 뭐 옛날에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상처가 안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수술이지만 이게 뭐 그래도 아주 뭐 이제 뭐 완벽한 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또 곽광을 받았던 수술들이 이제 레이저 수술이죠. 레이저 수술 중에서도 초창기에는 우리가 사이드 파이어링 레이저가 이제 옆으로 나가는 KTP라는 이 레이저가 굉장히 또 국내에서도 좀 많이 이제 수술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KTP 레이저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건 뭐 좋은 점은 뭐냐면 레이저로 수술을 하니까 이 피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좀 적고 그러니까 피가 좀 날 위험성이 적으니까 소변줄도 좀 짧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얘도 뭔가 이제 레이저로 이 전립선을 이제 기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 캡슐까지는 완전히 다 기화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절제가 되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가지고 재발을 좀 굉장히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는 이제 그런 수술이었고, 근데 지금도 이제 미국은 이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면 수술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출혈도 별로 없고 수술도 굉장히 쉽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오피스 유롤로지나 이런 이제 개원 의사들이 이 수술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홀랩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홀랩이라는 수술은 이제 아까 이 KTP 레이저는 레이저가 이제 옆으로 나가서 이 레이저로 이제 전립선 자체를 기화를 시켜주는데 이 홀랩이라는 이 수술은 홀뭅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레이저 이 광선이 이 기계 끝으로 나와요. 엔드 파이어링이라 그래요. 끝으로 나오는데 그럼 요 나오는 레이저를 써가지고 요 전립선 안에 있는 요 선정 조직을 요렇게 박리를 하는 거예요. 박리를 해서 이 선정 조직 자체를 그냥 통으로 떼내버립니다. 통으로 떼내버려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방광 안으로 떨구져 놓고 떨어뜨려 놓고 얘를 우리가 모셀레이터라고
이 조직을 갈아내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잘게 갈아서 이제 몸 바깥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것도 뭐 레이저를 쓰니까 출혈은 그냥 기존에 깎아내는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 소변줄도 짧게 가질 수 있고, 이 수술에 굉장히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우리 선정 조직을 이 캡슐을 따라서 완전히 절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 선정 조직이 거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수술을 한번 받으면은 좀 영구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술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랩 수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홀랩은 영어 약자예요. 영어로는 홀뮴 레이저 이뉴클레이션 오브 더 프로스테이트. 그래서 이 앞 글자만 모아서 홀랩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탈핵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에 이 수술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 수술 이름 중에서, 수술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이저, 그다음에 탈핵술, 요 두 가지인데 요 뜻만 잘 설명해 줘도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은 레이저를 쓰는 수술이에요. 레이저를 쓴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아까 제가 그러니까 앞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이게 전기를 쓴다 그랬어요. 전기 칼로 해가지고 요렇게 조직을 깎아낸다 그랬는데, 요렇게 깎아내다 보면은 요런 혈관들을 건드려 가지고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변줄도 오래 차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하고 나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뭐 다시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레이저 하는 쓰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제일 장점은 피가 나는 출혈의 위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술을 하다가 아주 좀 소량의 출혈이 있을 때는 레이저로 바로 지혈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아주 적은 그런 안전한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분들 많아요. 협심증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연세가 들면은 이런 거는 뭐 한두 가지쯤은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꼭 드시는 약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이런 약들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게 이제 끊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뭐 항응고제는 웬만하면 끊고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한데, 뭐 아스피린 같은 거를 못 끊는다 이러면은 그냥 요런 걸 드시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탈핵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탈핵술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는 이뉴클레이션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이 핵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른다는 개념이랑 달라요. 통으로 그냥 아까 귤 알맹이 파내듯이 통으로 이렇게 드러내 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수술을 했던 이제 환자분인데, 이게 다른 선생님이 한 2009년도쯤에 우리 그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그 옛날 방법의 수술을 이제 했는데 한 10년 좀 들 지나니까 뭐냐면 비대증이 이제 재발을 한 거예요. 내시경으로 안으로 들여다봐도 안에 보면 깎았던 흔적은 있는데 그 남아있는 손종들이 다 다시 자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아주 안에가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 이런 소변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홀랩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안에 있는 선종 조직을 귤 알맹이 파내듯이 이렇게 쏙 파내버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선종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발할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귤 껍질에서 알맹이 전체를 쏙 파내듯이 전립선 조직 전체를 전립선 피막에서 탈핵, 이뉴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 전립선 안에 남게 되는 전립선 선종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소변 증상이 좋아지는 이런 개선 효과가 아주 우수하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재발되는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홀랩의 수술 데이터를 보면 수술하고 나서 10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한 3% 이내로 돼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영구적인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홀랩 수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출혈 위험성이 아주 적습니다.
이 레이저를 쓰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의 전립선 깎아내는 수술에 비해서 출혈 위험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심증이나 뇌경색 같은 등으로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걸 복용하는 분들한테도 아스피린 못 끊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치료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전립선 조직 전체를 아예 떼내버리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모든 수술의 수술 원칙은 뭐냐면 소변 출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홀랩 수술을 하면 소변 출구를 제일 잘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어떤 뭐 일부만 깎아내는 이런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에 이 소변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주 훨씬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은 수술하고 나서 재발률이 낮죠. 우리가 이걸 수술 내구도라고 또 하고 장기 치료 성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주 우수해요. 왜냐면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이 거의 없으니까 거기서 뭐 전립선 조직이 다시 자라서 재발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문들을 보면 10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1에서 3% 미만. 굉장히 아주 오래가는 좋은 수술이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범용성이 아주 높은 수술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하고 제가 이렇기 때문에 또 홀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홀랩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에서 다 수술적 효과가 있다. 뭐 큰 전립선, 작은 전립선, 뭐 재수술, 뭐 이런 경우에 모든 경우에 이제 다 쓸 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 그래서 기존에 뭐 전립선 그 옛날에 깎아내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깎아내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 받는 분도 이제 치료 성적이 큰 차이 없이 수술이 가능하고, 제가 오늘 이제 이 홀랩 수술을 또 몇 번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해드린 분은 한 분은 제가 이제 이대에 있을 때 이제 중국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대에 있을 때 우리 워터젯 수술 물로 깎아내는 수술을 하고 수술 효과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굉장히 좋아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셨던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저한테 다시 찾아오셨고 지금 소변 주기가 처음 수술 받았던 만큼 효과가 그렇게 좀 떨어진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뭐 이 워터젯 수술이라는 것도 전립선 조직의 일부를 좀 남겨놓기 때문에 다시 조직이 또 자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제 조직이 이제 많이 자라 들어와 있어서 자 이번에 이게 이제 이제 그런 상태를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외국 나가셔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아예 이번에 홀랩 수술로 해서 다 그냥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그냥 나중에 약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는 상태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홀랩을 수술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수술을 해봤지만 그 이전에 수술을 했던 분들도 뭐 이제 이게 숙련도만 되면은 수술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 말고 전립선 비대증에 아주 이제 간단한 시술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죠. 이런 걸 해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효과가 없으면 그냥 약 먹고 지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물질이다 보니까 여기에 돌이 붙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피가 자꾸 난다든지 이러면서 또 소변 증상은 또 전혀 계속 불편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재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유로리프트가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된 횟수만큼 또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또 이제 이 재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재수술에 제일 적합한 수술은 저는 홀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결찰사도 제거를 하고 이제 그 커져 있는 비대증 조직을 또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원스톱으로 이제 레이저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홀랩 수술의 중요성은 이제 계속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홀랩 수술만의 굉장히 특장점이 뭐냐면은 치료비가 싸요. 수술비가 싸. 요즘 이렇게 비대증 최신 시술 이런 수술들이 장점이 있어요. 기존 홀랩에 비해 가지고 또 뭔가 더 나은 점, 차별점이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수술들이 나오고 또 그런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수술을 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최신 수술들은 의료보험이 안 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치료 선택을 할 때 그런 게 또 현실적인 또 장벽이 되는데 이 홀랩 수술은 의료보험이 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이제 수술비도 아주 싸고
그래서 뭐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홀랩 수술이 장점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단점도 있는 수술이에요. 홀랩 수술에 뭐 그런 거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홀랩 수술이 이제 그런 수술이 그런 좋은 수술이면 왜 이 수술을 하는 병원이 이렇게 별로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 수술의 답인데 뭐냐면은 수술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홀랩 수술이라는 수술 자체가 이게 숙달돼서 이렇게 잘 하기가 굉장히 이게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어려운 수술이에요. 저한테 이 홀랩 수술을 가르쳐준 이 스승님이 한 말인데 뭐냐면, 야, 홀랩 수술은 짬뽕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짬뽕 모든 중국집 가면 다 해요. 짬뽕 안 파는 중국집은 없어요. 없는데 짬뽕 진짜 맛있게 잘 파는 중국집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홀랩 수술을 진짜 잘하는 의사가 많지 않고, 홀랩 수술을 진짜 잘하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우리가 학습 곡선이랑 러닝 커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한 수술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수술에 대해서 숙달이 되겠죠. 홀랩 수술이 숙달되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두 명의 이제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 홀랩 수술을 했을 때, 이 연속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추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홀랩 수술이 이게 러닝 커브가 이제 플래투에로 갔다. 수술이 숙달이 됐다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게 수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 수술하면서 수술 시간이 점점 줄다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이제 계속 그 비슷한 수술 시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술, 이 하속 곡선, 이 홀랩 수술이 우리가 숙달됐는데 걸리는 케이스 수가 몇 케이스냐면 거의 한 40케이스가 넘어야지 우리가 이 홀랩이라는 수술에 숙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수술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수술이냐면, 우리가 이 똑같은 러닝 커브 연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립선 암 로봇 수술 있잖아요. 전립선 암 로봇 수술이 수술적으로 보면 홀랩 수술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수술도 러닝 커브가 이 정도 비슷해요. 한 40케이스 가면은 이게 플래투, 이게 숙달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증 수술인데 암 수술만큼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논문을 저의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논문은 이 홀랩 수술을 하는 전 세계 이제 의사들이 이 논문을 읽어보고 수술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테크니컬 어스펙트 오브 홀랩 이래가지고, 홀랩 수술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약간 이걸 교과서처럼 이렇게 리뷰 아티클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뭐 외국 저널이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비뇨의사 전문 저널에 썼는데, 이 저널이 이게 다른 논문에서 이제 인용이 된 횟수가 30회 이상 되는 굉장히 이제 이펙트가 있는 저널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의사들이 홀랩이라는 수술이 뭐고 내가 이제 수술을 시작해보겠다 생각을 하면 제가 쓴 논문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수술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게 이 논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 홀랩이 이 전립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술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수술이 이제 홀랩이란 수술에 굉장히 숙달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크기가 이제 100g 넘어가는 이런 아주 거대 전립선에서도 홀랩을 뭐 문제 없이 할 수가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전립선은 260g까지도 이제 수술을 아주 뭐 안전하게 한 적이 있는데, 자주 하고 싶진 않아요. 수술이 굉장히 커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하여튼 전립선이 너무 크면은 이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러면은 이 내시경이 이 전립선 끝까지 안 가요. 그래가지고 시야를 확보를 못해.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요관이 나오는 출구가 닫힐 수 있어서, 항상 수술을 하면서 이 요관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립선이 크면은 이게 이렇게 뒤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 요관 출구가 안 보여요. 수술 시야에서 확보가 어려우니까 모르고 뭐 레이저를 쏘다가 요관을 다칠 수가 있고, 또 항상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방광벽을 보면서 이게 수술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이 벽의 위치를, 전립선이 커서 방광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벽이 잘 안 보여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좁고, 또 이렇게 전립선이 크다 보니까 이 내시경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이 전립선이 커지면은 아까 이 막을 따라서 수술을 한다 그랬는데, 이 큰 전립선은 막이 여러 개라 가지고 이 면을 찾는 게, 이 플레인이라 그랬는데 박리면을 찾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큰 전립선은 혈관이 많으니까 피도 더 많이 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떼낸 전립선은 아까 방광 안으로 밀어 넣는다 그랬는데, 큰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으로 안 밀려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미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런 큰 전립선 할 때 이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제가 논문을 다 썼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 거대 전립선에서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해야 될 때 뭐 이게 이제 효과와 안정성 이거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논문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요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런 거 할 때 이걸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다 이제 한번 기술을 했던 적이 있고, 요즘은 이제 이런 큰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시경을, 이게 아직 뭐 저희 병원에는 이 로봇 장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런 거대 전립선도 이게 전립선암 수술하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사용을 해서 그때 이제 수술을 많이 했었고, 이것도 뭐 제가 거의 국내에서 최초로 진짜 뭐냐면은 이런 큰 전립선에서 이 로봇을 써야 된다. 이 논문도 이제 제가 한 2019년쯤에 우리 저 전북대 신유석 교수랑 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이 비대증, 이 홀랩으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안에 이 전립선 나오는 길이 충분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예요?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립선이 정액이 나오는 길도 되는데, 정액이 원래 여기가 좁을 때는 이 에미션, 이렇게 정랑에서 정액이 방출이 되면 이게 이 요도를 통해서 이제 꼬투꼬투로 이제 앞으로 잘 나오는데, 이 전립선 이 홀랩 수술을 해놓으면 이 나오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방출된 이 정액이 이 앞으로 잘 안 나오고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역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이 아직도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이제 이런 젊은 분들은 이 수술하고 나서 이 정액량이 줄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오히려 이제 만족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정구 주변 조직 모양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역사정이 좀 생길 위험이 좀 높고, 그래서 아직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런 40대, 60에서 한 60대 정도 되는 젊은 환자에서는 뭐 이 수술을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꼭 이걸 말씀을 드려요. 하고 나면 부부관계 할 때 정액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동의가 되는 분들만 수술했어요. 이게 지금 제일 단점이에요. 환자분들 느끼기에는 아까 뭐 수술이 어렵다, 큰 전립선이 어렵다, 이거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단점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 수술의 유일한 약점,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기능의 보존이 필요한 젊은 환자들이 대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전립선을 묶는 결찰수, 그 다음에 어쿠아빌레이션, 물로 전립선을 이제 로봇으로 깎아내는 어토제 레버 수술, 아니면은 전립선 수증기 기화술, 그 다음에 또 이건 전립선 수술은 아니지만 전립선으로 가는 동맥 혈관을 막아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책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뭐 어디 병원 가서 받는지 그럼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저희 병원 와서 수술 받아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받는 게 좋냐? 일단 첫 번째로는 비대증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가서 받는 게 장땡입니다. 이게 많이 해본 의사가 당연히 그 수술을 더 잘 할 확률이 높고, 적어도 한 자리에서 이제 오래 그 수술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별로 없었다. 1번. 2번. 문제가 안 생기진 않겠죠. 수술이란 거는 항상 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뭐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문제도 그동안 잘 해결해 왔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비대증 수술을 굉장히 오래 많이 이제 해온 이런 의사들을 만나면 비대증 수술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다. 이건 제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홀랩 수술이 가능한 병원 가서 받아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홀립 수술이 제일 좋은 수술이니까 이 수술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비대증 수술 중에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홀립 수술이 제일 어려워.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수술은 다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홀립 수술 잘하는 의사는 나머지 수술은 훨씬 더 쉽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겠어요? 홀립 수술 하는 의사한테 수술 받으면 뭐 그 어떤 수술을 받든지 간에 효과가 좋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범용성이 높은 수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술하고 나가지고 뭐 재수술도 가능하고 뭐 다른 수술로 문제가 생긴 환자도 또 홀랩으로 수술하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 홀랩이 안 되는 어떤 병원에서 뭐 비대증 수술 시술 받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홀랩 할 수 있는 병원 가가지고 뭐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홀랩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은 뭐 처음에 이제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가도 이게 만약에 뭐 문제가 됐다 이러면은 뭐 재수술이나 재시술 같은 거 받기도 이제 훨씬 더 용이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 뭐 이제 홀랩 뭐 이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저희 병원도 이제 굉장히 전립선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이거는 좀 굉장히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고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한 1년 이제 4개월, 5개월 돼 가는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 이제 뭐 수술을 이제 한 3,7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 한 1년 반 좀 넘은 기간에 수술 한 4,000건 정도 하게 되는데 뭐 저희도 뭐 수술을 굉장히 많이 잘 하는 병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게시판 한번 보고 질문해 주신 분 계시면은 한 5분 정도 답변 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포켓시티님이 40대 후반이신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전립선 비대증 초기라고 하시고 증상이 약하니까 지금부터 관리하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전립선이 큰 거를 이게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관리를 한다고 이미 커져 있는 전립선이 뭐 작아진다 이런 관리 방법은 없고 전립선 이거는 비대증은 아니죠. 전립선 비대죠. 초음파에서 전립선이 좀 크다 이제 이건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가는 건 뭐예요?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서 소변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 불편 증상이 안 생기도록 하는 생활 습관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물 적게 드시기. 그 다음에 특히 물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이뇨 효과가 있는 커피, 탄산음료, 뭐 술 이런 거 피하기. 그 다음에 뭐 밤에 이제 깨는 증상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소변 한번 꼭 보고 주무시기. 뭐 이런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걸 하시면 이 뭐 전립선이 좀 크더라도 이 소변 불편 증상은 좀 더 천천히 늦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40대 후반이면 아직은 뭐 급하지는 않는지 한 50대 넘어가신다 이러시면은 건강검진 하실 때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비욘디 방송 제 채널에서 맨날 마르고 닳도록 주장하는 건데 뭐냐면 50세가 넘어가면 꼭 1년에 한 번씩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꼭 해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척키님이 소변을 하루에 5번 이상 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우리가 소변을 하루 종일 이제 본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 하루에 8시간 뭐 자는 시간 빼고 한 16시간 정도가 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2시간 보다만 자주 안 보면 우리가 정의상으로 자주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시간이면은 16시간을 나누면 하루에 뭐 6, 7번까지는 소변 그렇게 뭐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5번 보면은 이거는 이 소변 보는 증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밤에만 5번 이상 깬다 이러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야간용 아니면 야간 단뇨 이런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번 비뇨기과를 들리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헬로스테이션님이 최근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깨는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받았는데 인터넷에서 전립선 비대증 약 부작용 얘기를 보니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성기능 변화 같은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은 옛날에 일부 약들은 혈압약으로도 쓰던 약이고, 아까 그 역사정이 수술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전립선 약을 써도 역사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뭐냐면은 이게 이런 부작용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는 사실은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자, 먹었는데 이런 부작용이 와서 문제가 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약을 끊든지 약을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뭐 사정 기능이 좀 나빠졌던 것도 약을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뭐 혈압이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도 약을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작용이 무서워서 내가 약을 안 먹는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 의견 듣고 약을 한번 잘 드셔보시고, 그냥 부작용이 없으면은 그 약 잘 쓰시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실 수 있고, 약을 좀 써봤는데 그런 걱정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또 우리 치료받는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을 좀 조정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이게 약 말고 다른 뭐 수술이나 이런 치료는 없습니까, 이렇게 상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만세한님이 9개월 전 전립선 비대증으로 어쿠아블레이션, 아까 그런 최신 수술 중에 하나죠. 했습니다. 문제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발이 가능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저도 이제 이대에 있을 때랑 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워터젯 수술을 이제 특히 저는 이대에 있을 때 워터젯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워터젯 로봇 수술도 이대에서 대학병원에서 최초로 제가 이 수술을 했거든요. 하고 굉장히 그때 초반이라서 이제 하는 병원이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비대증 수술하고 나서 안에 출구도 잘 만들어지고 소변도 잘 보는데 또 어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해보면 전립선이 계속 크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워터젯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 홀랩처럼 이 안에 있는 이 전립선 그 선종을 전체를 다 통으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사정 기능에 관여되는 그런 구조물은 남겨놓고 소변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구조물만 잘 제거를 하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워터젯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특히 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초기에 초음파를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전립선 크기 변동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술이 잘 안 됐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수술 받고 9개월 지났는데 약 없이 뭐 소변을 이렇게 편하게 잘 보실 수 있다 이러면은 지금 수술적 치료는 잘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조아조아님이 몇 년 전부터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했는데 요즘 들어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오줌빨이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아요. 힘을 줘도 잘 안 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다 본 것 같은데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밤에 가끔 한두 번 깨서 화장실 가고요.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약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에 말씀드렸던 막힘 증상도 있고 밤에 깨기 시작하기까지 저장 증상도 이제 같이 생기는 분인데, 뭐 저장 증상이 같이 온다는 말은 이게 이제 비대증이 실제로 있고 이게 잘 조절이 안 되고 있고 좀 나빠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은 아마 뭐 가까운 비뇨기과 가시면 검사해보고 적어도 비대증 약은 먹자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청설모님이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석회화가 있다고 증상이 있으면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라 하는데 어떤 증상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전립선 석회화라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소변 불편 증상을 잘 유발할 만한 그런 소견은 아니고, 뭐 비뇨기과 의사들이 전립선 초음파를 봤을 때 석회화 소변이 있으면 이게 막 크게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석회가 있어도 뭐 환자분한테 괜히 걱정하니까 이거 석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임상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뭐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고 무슨 뭐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전신 초음파를 보면은 이제 뭔가 소견이 있는 거는 다 적어놔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적혀 있는 걸 또 판정이가 이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을 해서 이제 진료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 석회화가 관련된 특이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전립선이 크다든지 이러면은 뭐 막힘 때문에 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석회화 소견 때문에 굳이 뭐 이게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비뇨기과 진료를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홀랩 수술에 대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수술한 것 때문에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한 건 죄송하고 다음 이제 원내 라이브 때는 꼭 빨리 진료를 빨리 마치고 정시에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 저녁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노래하면 되나?